깊어가는 가을밤, 첫서리가 내려 제법 서늘한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충청도 단양에서 한양으로 향하던 한 선비가 걸음을 재촉했지요. 이 선비는 박진사라 하는 인물로 나이는 32로 과거에 급제하여 성균관에서 학문을 닦던 중 잠시 고향에 다녀오는 길이었습니다. 박진사는 어려서부터 성품이 곧고 학문에 열심이었습니다. 조부께서는 너는 장차 나라의 동량이 될 것이니 몸가짐을 항상 조심하여라고 당부하셨고 그는 그 말씀을 금과 옥조로 여기며 살았지요. 25세 진사시에 합격하고 30에 문과에 급제하기까지 단 한 번도 기방에 발을 들인 적이 없었고 여색을 가까이 한 적도 없었습니다. 학문에 정진하는 자가 어찌 여색의 마음을 빼앗기겠는가. 이것이 박진사의 평소 지론이었지요. 동료들이 기생을 끼고 술자리를 벌일 때도 그는 홀로 책을 읽으며 심신을 수양했습니다. 그런 박진사가 이날은 큰 낭패를 만났습니다. 단양에서 출발할 때만 해도 해가 중천에 떠 있었는데 산길로 접어들면서부터 길을 잃기 시작한 것이지요. 이 길로 가면 지름길이라는 동네 사람의 말을 믿고 들어섰는데 산은 점점 깊어지고 해는 서산으로 기울어 갔습니다. 이런 큰일이로구나. 이러다가 산중에서 밤을 새워야 하는 것은 아닌지. 가도 끝이 없는 산길에 박진사의 다리는 후들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더군다나 이 근방은 호랑이가 자주 출몰한다는 소문이 있는 곳이었지요. 실제로 작년에는 나무꾼 하나가 호환을 당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숲은 점점 어두워지고 사방에서 들려오는 짐승 울음소리에 박진사의 등줄기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책상머리에서 잃었던 맹자의 호연지기도 중용의 담담함도 이 순간에는 아무 소용이 없었지요. 제발 인가만 있다면. 박진사가 거의 울음 섞인 목소리로 중얼거리며 산모퉁이를 돌아섰을 때였습니다. 저 멀리 가느다란 불빛 하나가 깜빡이는 것이 보였지요. 아, 저기 불빛이 살았구나. 이제 살았어. 박진사는 마지막 힘을 짜내어 불빛을 향해 뛰어갔습니다. 가시덤불에 옷이 찢기고 돌부리에 발가락이 부딪혀도 아픈 줄 몰랐지요. 작은 개울을 건너고 억새밭을 헤치고 나서야 비로소 한 채의 초가집이 나타났습니다. 집은 그리 크지 않았지만 단정하게 지어져 있었습니다. 쌀이문 너머로 보이는 마당은 깨끗이 쓸려 있었고 처마 밑에는 메주가 매달려 있었지요. 누가 보아도 살림을 잘 꾸려가는 집이었습니다. 주인장 계시오? 박진사가 목청껏 소리쳤습니다. 한참이 지나자 안방문이 열리고 한 여인이 나왔지요. 달빛에 비친 모습을 보니 나이는 25 남짓으로 치마저고리를 단정하게 입은 것이 양반가의 부녀자 같았습니다. 이 밤중에 누구를 찾아오셨는지요? 여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습니다. 경계하는 기색이 역력했지만 그것은 당연한 일이었지요. 이런 산골에 혼자 사는 여인이라면 조심하지 않을 수 없을 테니까요. 저는 한양으로 가는 길손입니다. 해 떨어지기 전에 단양에 닿을 줄 알았는데 길을 잃어 이렇게 밤중에 불고염치지만 하룻밤만 신세를 질 수 있을런지요. 박진사는 정중하게 예를 갖추어 청했습니다. 여인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고개를 저었지요. 곤란합니다. 이 집엔 저 혼자 살고 있어서 낯선 남정네를 들일 수는 없는 일이지요. 부인, 저는 성균관 유생 박진사라고 합니다. 결코 무례한 짓은 하지 않을 것이니 제발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박진사가 다시 간청했지만 여인은 여전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길로 30리만 가시면 매포에 닿을 수 있습니다. 거기까지 가셔서 부인,
박진사는 거의 울 듯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이 어둠 속에서 30일을 더 간다는 것은 죽으라는 말과 같습니다. 호환이 두렵습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오. 여인은 쌀이문 너머로 박진사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달빛에 비친 선비의 모습은 초라하기 그지없었지요. 옷은 가시에 찢겨 너덜너덜했고 얼굴은 흙먼지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그 눈빛에 서린 간절함과 두려움이 거짓이 아님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던 여인이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무슨 조건이든 따르겠습니다. 산골짝 외딴 집에 혼자 사는 과부라고 함부로 흑심을 품지 마십시오. 만약 조금이라도 무례한 행동을 하신다면 여인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묻어났습니다. 박진사는 급히 대답했지요. 부인, 안심하십시오. 저는 이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운 짓을 한 적이 없습니다. 제 이름을 걸고 맹세합니다. 믿어주십시오, 부인. 여인은 또 한 번 박진사를 찬찬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돌아서서 쌀이문을 열었지요. 건너방에서 주무시길 바랍니다. 혹여라도 네, 부인. 정말 고맙습니다.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박진사는 연신 허리를 굽히며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여인은 앞서 걸으며 방으로 안내했지요. 여기서 쉬십시오. 아궁이에 불을 좀 지펴드리겠습니다. 아이고, 너무 감사합니다. 박진사는 감격에 겨워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죽을 고비를 넘기고 따뜻한 방에서 하룻밤을 보낼 수 있게 되었으니 어찌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여인은 부엌으로 가서 장작을 가져와 아궁이에 불을 지폈습니다. 금세 방 안이 따뜻해지자 박진사는 그제야 온몸이 노곤해지는 것을 느꼈지요.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저녁이라도 대접해드려야겠습니다. 아니, 그럴 것까지는. 산길을 헤매다 오셨으면 끼니도 걸으셨을 텐데요. 별것은 없지만 드시고 쉬십시오. 여인은 박진사의 사양도 뿌리치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박진사는 그런 여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고마움을 느꼈지요. 참으로 어진 부인이로구나. 이런 산골에 혼자 살면서도 나그네를 이렇게 극진히 대접하다니. 조선시대에는 과부가 재혼하는 것을 천하게 여겼습니다. 특히 양반가의 여인이라면 더욱 그러했지요. 남편이 죽으면 평생 수절하며 시부모를 모시는 것이 여인의 도리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았습니다.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된 여인들은 외로움과 생활고에 시달려야 했지요. 이 여인도 그런 처지인 듯했습니다. 단정한 차림새와 말씨로 보아 양반가의 부녀자임이 분명했지만 이런 산골에 혼자 살고 있다는 것은 무언가 사연이 있을 터였습니다. 잠시 후 여인이 밥상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흰 쌀밥에 나물 몇 가지, 된장찌개와 김치가 소담하게 차려져 있었지요. 변변치 않습니다만 무슨 말씀을. 이렇게 귀한 대접을 받다니 황송할 따름입니다. 박진사는 진심으로 감사하며 수저를 들었습니다. 오랜만에 먹는 따뜻한 밥이 꿀맛 같았지요. 혹시 술이라도 한 잔 드시겠습니까? 아니, 됐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럼 이 차라도 드십시오. 몸을 따뜻하게 해줄 겁니다. 여인이 내온 것은 생강차였습니다. 매콤하면서도 달콤한 향이 코끝을 자극했지요. 박진사는 뜨거운 차를 호호 불며 마셨습니다. 정말 맛있습니다. 부인께서 직접 다리신 건가요? 네. 가을에 캔 생강으로 만들었습니다. 산속이 추워서 늘 준비해두고 있지요. 여인은 박진사가 식사하는 동안 곁에서 시중을 들었습니다.
빈 그릇이 보이면 더 떠다 주고 차가 식으면 다시 데워다 주었지요. 그 정성스러운 모습에 박진사는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부인,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더군다나 이런 밤중에 길을 잃으셨다니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겠습니까? 여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어딘가 쓸쓸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박진사는 조심스럽게 물었지요.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부인께서는 왜 이런 산골에 혼자 계신지요? 여인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담담한 목소리로 대답했지요. 남편이 3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시댁에서는 재가를 권했지만 저는 이곳에 남기로 했지요. 아, 그런 사연이. 박진사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젊은 나이에 홀로 된 여인의 심정이 어떠할지 짐작이 갔기 때문이지요. 식사를 마친 박진사가 밥상을 내려놓으려 하자 여인이 말렸습니다. 제가 치우겠습니다. 선비님은 먼 길 오시느라 피곤하실 테니 어서 쉬십시오. 하지만 괜찮습니다. 이불은 방 구석에 개어놓았으니 펴고 주무십시오. 여인은 밥상을 들고 나갔습니다. 박진사는 여인이 놓고 간 이불을 펴며 다시 한번 감사함을 느꼈지요. 이불에서는 햇볕 냄새가 났습니다. 정성스럽게 빨아서 말린 것이 분명했습니다. 참으로 깨끗하고 정갈한 부인이로구나. 박진사는 이불을 펴고 누웠습니다. 온몸이 노곤했지만 왠지 잠이 오지 않았지요. 낯선 곳에서 자는 것이 익숙지 않아서일 수도 있고 오늘 겪은 일들이 너무 극적이어서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때 부엌에서 그릇 씻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찰랑찰랑 물소리와 함께 그릇이 부딪히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이어졌지요. 박진사는 그 소리를 들으며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오래 설거지를 하는구나. 밥상에 그릇이 몇 개 없었는데. 물소리는 계속되었습니다. 찰랑찰랑, 첨벙첨벙. 마치 물놀이를 하는 것처럼 경쾌한 소리였지요. 박진사는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무엇을 그리 오래 씻는 것일까? 박진사는 자리에서 일어나 살며시 방문을 열었습니다. 마당 건너편 부엌에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지요. 발소리를 죽이며 마당을 건너 부엌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부엌 문에는 손가락 한 마디만한 틈이 있었습니다. 박진사는 무심코 그 틈에 눈을 가져다 댔지요. 그리고는 에구머니나. 박진사는 깜짝 놀라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한번 확인하려는 듯 틈새로 들여다보았지요. 부엌 안에는 커다란 나무 물통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여인이 발가벗은 채 들어가 있었지요. 아궁이에서 타오르는 장작불이 여인의 하얀 살결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흑단처럼 윤기 나는 머리카락이 어깨 위로 흘러내렸고 물에 젖은 피부는 달빛처럼 뽀얗게 빛났지요. 여인은 물을 떠서 천천히 몸에 끼얹으며 목욕을 하고 있었습니다. 박진사는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보는 광경이었지요. 아니, 꿈에서조차 상상해 본 적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여인의 목선은 백로처럼 가늘고 길었습니다. 그 아래로 이어지는 어깨선은 부드러운 곡선을 그리며 가슴으로 이어졌지요. 물통 밖으로 드러난 상체는 조각가가 정성스럽게 다듬은 대리석상처럼 아름다웠습니다. 박진사는 황급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고 얼굴은 불덩이처럼 달아올랐지요. 이런, 내가 무슨 짓을 한 것인가? 그는 발소리를 죽여 부엌에서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막상 돌아서려니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지요.
마치 발이 땅에 뿌리를 내린 것처럼 꼼짝할 수가 없었습니다. 안 된다. 이래서는 안 돼. 나는 군자가 되겠다고 맹세한 사람이 아닌가. 박진사는 스스로를 다잡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눈앞에 아른거리는 그 모습이 쉽게 지워지지 않았지요. 물방울이 흘러내리던 하얀 피부, 불빛에 반짝이던 젖은 머리카락. 그때 부엌 안에서 물이 철썩이는 소리가 났습니다. 여인이 물통에서 일어서는 듯했지요. 박진사는 무심결에 다시 틈새로 눈을 가져다 댔습니다. 여인은 물통 밖으로 한 발을 내딛고 있었습니다. 물기를 머금은 몸이 불빛을 받아 번들거렸지요. 허리는 한 아름이 될까 말까 할 정도로 가늘었고 엉덩이는 보름달처럼 풍만했습니다. 박진사는 또다시 시선을 거두려 했지만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그의 눈을 붙잡고 있는 것처럼 시선이 고정되어 버렸지요. 여인은 천천히 수건으로 몸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목에서 시작해 어깨, 발, 가슴. 그 모든 동작이 너무나 자연스러우면서도 유염했습니다. 마치 춤을 추는 것처럼 우아하고 유연했지요. 이상하다. 박진사는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인의 동작이 너무 느렸던 것이지요. 보통 사람이라면 추운 가을밤에 서둘러 몸을 닦고 옷을 입었을 텐데 여인은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부엌문의 틈은 왜 열려 있는 것일까? 목욕을 할 때는 당연히 문을 꼭 닫아야 하는데 하지만 그런 의무는 곧 사라졌습니다. 여인이 몸을 돌리는 순간 박진사는 숨을 삼켰지요. 달빛처럼 하얀 가슴이 불빛에 드러났던 것입니다. 탄력 있게 솟아오른 봉우리는 마치 익지 않은 복숭아처럼 탐스러웠습니다. 박진사는 자신의 아랫도리가 불편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바지 속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리며 일어서고 있었지요. 안 돼, 안 돼. 나는 걔가 아니야. 박진사는 혼신의 힘을 다해 부엌에서 물러났습니다. 비틀거리며 마당을 건너 건너방으로 돌아왔지요. 방문을 닫고 등을 기댄 채 거친 숨을 몰아 쉬었습니다. 심장은 여전히 미친 듯이 뛰고 있었고 온몸은 열병에 걸린 것처럼 뜨거웠습니다. 나는 선비다. 성현의 가르침을 따르는 선비다. 박진사는 중얼거리며 이불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눈을 감아도 그 광경이 눈앞에 선했지요. 물에 젖은 하얀 피부, 불빛에 반짝이던 검은 머리, 그리고 제기랄. 박진사는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섰습니다. 가만히 누워있을 수가 없었지요. 온몸에 피가 거꾸로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방 안을 이리저리 서성거렸습니다. 논어의 구절을 외워보기도 하고 맹자의 가르침을 되새겨보기도 했지요. 군자는 여색을 멀리하고 마음을 바르게 하여. 아니다. 이게 아니야. 아무리 성현의 가르침을 외워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 선명하게 떠오를 뿐이었지요. 그때 부엌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인이 목욕을 마치고 나오는 듯 했지요. 박진사는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발자국 소리가 마당을 가로질러 안채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안방문이 열렸다가 닫히는 소리가 들렸지요. 이제 주무시려나 보다. 박진사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또 다른 욕망이 고개를 들었지요. 안방이라. 바로 이 벽 너머가 안방이지 않은가. 건너방과 안방은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 너머에서 여인이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옷을 갈아입고 머리를 빗고 이불을 펴고 박진사는 머리를 세차게 흔들었습니다. 정신 차려라. 박진사.
너는 이 집주인의 은혜를 입은 몸이 아니냐. 어찌 이런 추잡한 생각을 할 수 있단 말인가. 그는 다시 이불 속으로 들어가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지요. 몸은 뜨겁게 달아올랐고 아랫도리는 여전히 불편했습니다. 박진사는 돌덩이처럼 고추선 아랫도리를 짓누르며 몇 번이나 다짐했습니다.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라. 아니다. 이건 불가의 가르침이고 공자께서 말씀하시길 군자는 위태로운 곳에 서지 않는다 하셨으니. 하지만 아무리 성현의 가르침을 외워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 선명하게 떠오를 뿐이었지요.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박진사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물이라도 한 모금 마셔야겠다. 그는 스스로에게 핑계를 대며 방문을 열었습니다. 마당은 고요했고 달빛만이 희미하게 비치고 있었지요. 박진사는 발소리를 죽이며 마루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발걸음은 부엌이 아닌 안방 쪽으로 향했습니다. 잠깐만 보고 가자. 주무시는지만 확인하고. 박진사는 안방 문 앞에 쪼그리고 앉았습니다. 문틈으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지요. 호롱불을 켜놓고 주무시는 모양이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문틈에 눈을 가져다 댔습니다. 그리고는 또 한 번 숨이 멎을 뻔했지요. 여인은 요 위에 누워 있었습니다. 하지만 잠든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한쪽 팔로 머리를 괴고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무언가를 기다리는 것처럼 보였지요. 잠옷은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옷고름이 풀어져 가슴이 살짝 드러나 있었고 치마는 무릎 위까지 거쳐 있었습니다. 호롱불 빛에 드러난 하얀 종아리가 유난히 도드라져 보였지요. 박진사는 침을 삼켰습니다. 목구멍이 바싹 타들어갔지요. 이건 너무 이상하다. 왜 이런 모습으로 누워 있는 거지? 그때 여인이 몸을 뒤척였습니다. 그 바람에 옷이 더 흐트러졌지요. 박진사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손이 저절로 문고리로 향했지요. 미안합니다. 부인, 저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가 문고리를 잡고 살짝 당겨보았습니다. 놀랍게도 문은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스르륵 소리를 내며 문이 열렸지요. 여인은 여전히 천장을 보고 누워 있었습니다. 박진사가 문을 여는 소리를 들었을 텐데도 돌아보지 않았지요. 이건 분명히 날 기다리고 있는 거야. 박진사는 한 발짝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그만, 나는 발정난 개가 아니다. 이는 금수의 행실이니 군자의 도리가 아니로다. 박진사는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자신이 무슨 짓을 하려고 했는지 깨달은 것이지요. 그는 황급히 문을 닫고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리고는 건너방으로 뛰어가 이불을 뒤집었었지요. 오 통제라, 내가 어찌 이리도 미혹되었던가. 맹자께서 이르시길 인간이 금수와 다른 것이 기미할 뿐이라 하셨거늘. 박진사는 계속해서 성현의 말씀을 외웠습니다.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지요. 조금만 더 있었다면 정말로 돌이킬 수 없는 일을 저질렀을 것입니다. 부인께서 나를 믿고 재워주셨는데 내가 어찌 이런 짓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정녕 내가 사람의 도리를 저버릴 뻔했구나. 박진사는 자신을 자책하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한 번은 일어나서 찬물에 얼굴을 씻기도 했고, 한 번은 마당을 빙빙 돌며 더운 기운을 식히기도 했지요. 한참 후 안방에 호롱불이 꺼졌습니다. 박진사는 속으로 중얼거렸지요. 아, 내가 어찌 이리도 나약한가. 인욕을 이기지 못하고 천리를 거스르려 하다니
그렇게 뜬 눈으로 밤을 보내고 있을 때 멀리서 달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동이 트고 있었던 것이지요. 박진사는 그제야 조금 진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얼굴은 화끈거렸고 몸은 나른했지요. 무엇보다 부인을 대면할 생각을 하니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어서 떠나야겠다. 부인이 일어나시기 전에. 그는 서둘러 옷을 추스르고 짐을 챙겼습니다. 그리고는 살금살금 방문을 열고 나왔지요. 마당은 새벽 이슬에 젖어 있었습니다. 동쪽 하늘이 희미하게 밝아오고 있었지요. 박진사는 문을 열고 막 나서려다가 다시 한번 안채를 돌아보았습니다. 처마 밑에서 큰 절을 올리며 외쳤지요. 부인, 정말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한참을 기다려도 안방에서는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박진사는 아마도 부끄러워서 나오지 않는가 보다 생각하고 다시 한번 인사를 했지요. 그럼 이만 가보겠습니다. 정말 감사했습니다. 박진사가 살인문을 열고 한 발을 내딛는 순간이었습니다. 휙! 갑자기 뒤에서 무언가가 날아와 등에 뿌려졌습니다. 차가운 알갱이들이 옷깃 사이로 들어가며 살갗에 닿았지요. 개만도 못한 놈! 여인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새벽 공기를 가르며 울렸습니다. 박진사는 깜짝 놀라 돌아보았지만 이미 안방문은 쾅 하고 닫혀 있었습니다. 부인? 이게 무슨... 박진사는 어리둥절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등에 뿌려진 것을 만져보니 소금이었지요. 참으로 기가 막힌 일이로구나. 여자의 마음이란 정말 종잡을 수가 없어. 박진사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길을 나섰습니다. 아침 햇살이 산길을 비추자 어젯밤 그렇게 헤맸던 것이 거짓말처럼 길이 훤히 보였지요. 한 시즌쯤 걸었을까요? 박진사는 큰 길가에 있는 주막을 발견하고 들어갔습니다. 뜬 눈으로 밤을 새운 데다 억울한 마음까지 겹쳐 술이라도 마시고 싶었던 것이지요. 주인장, 국밥 한 그릇하고 막걸리 한 사발 주시오. 예, 알겠습니다. 박진사는 구석진 자리에 앉아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그런데 술을 마실수록 더욱 억울한 생각이 들었지요. 정말 여자의 마음이란 알다가도 모를 일이야. 박진사가 혼잣말로 중얼거리자 옆 탁자의 떡거머리 총각이 말을 걸었습니다. 무슨 일 있으셨나 봅니다, 선비님? 아, 별일 아니오. 그저 어젯밤에 황당한 일을 당해서. 오호라, 어떤 일인지 들어봐도 되겠습니까? 제가 술 한 잔 사드리겠습니다. 박진사는 거절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어차피 답답한 마음에 누구에게라도 하소연하고 싶었으니까요. 사실 어젯밤에 산길에서 길을 잃었다오. 한참을 헤매다가 간신히 한 집을 발견했는데 젊은 과부가 혼자 사는 집이었지. 아이고, 그거 참 난감했겠습니다. 그렇지. 처음엔 문전박대를 당할 줄 알았는데 다행히 그 부인이 불쌍히 여겨서 하룻밤 재워주었다오. 이번엔 다른 탁자에 있던 중년 사내가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거 참 인정 많은 부인이로군요. 요즘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게 말이오. 밥까지 차려주고 방까지 따뜻하게 해주고 정말 고마운 분이었지. 그런데 무슨 황당한 일이 있었다는 겁니까? 박진사는 한숨을 푹 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아침에 인사를 하고 떠나려는데 갑자기 소금을 뿌리며 개만도 못한 놈이라고 욕을 하는 게 아니겠소? 예? 갑자기요? 사람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박진사는 더욱 억울한 목소리로 말했지요. 그러니까 내 말이 그 말이오. 나는 아무런 무례한 짓도 하지 않았는데 말이오. 오히려 극도로 조심했다고. 떡거머리 총각이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그거 참 이상하네요. 혹시 선비님이 모르는 사이에 실수라도? 아니오.
절대 아니오. 나는 건넌방에서 얌전히 잤고 말 한마디도 함부로 하지 않았다오. 중년 사내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물었습니다. 정말 아무 일도 없었습니까? 혹시 부인을 흘끔거리거나 박진사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러자 주막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지요. 뭔가 있긴 있었나 보군요? 아니, 그게 사실 그 부인이 밤늦게 부엌에서 뭔가를 하고 있어서 부엌에서요? 뭘 하고 있었는데요? 박진사는 머뭇거리다가 술기운에 결국 털어놓았습니다. 목욕을 하고 있었소. 밤중에 목욕을요? 그래서 나도 이상하다 싶어서. 그런데 하필 부엌문에 틈이 있었고 사람들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엿보신 건 아니겠죠? 엿본 게 아니라 그저 무심코 틈으로 눈이 간 것뿐이오. 그리고 바로 돌아왔다고. 떡거머리 총각이 빙긋 웃었습니다. 그래도 잠깐은 봤다는 얘기네요? 그건 아주 잠깐. 그 다음에는요? 박진사는 얼굴이 빨개지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방으로 돌아가서 잤소. 그런데 잠이 안 와서. 잠이 안 왔다고요? 그래서 한밤중에 물이라도 마시려고 나갔는데 중년 사내가 의미심장하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마루를 지나가는데 안방에서 불빛이 새어나오더라고. 그래서 혹시나 해서 문틈으로 살짝, 아주 살짝만 들여다봤소. 이제 주막 안의 모든 사람들이 박진사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부인이 뭘 하고 있던가요? 그냥 누워 있었소. 그런데 옷이 좀 흐트러져 있어서. 그래서 그래서 문을 살짝 열어봤더니 열어봤다고요? 떡거머리 총각이 놀란 척하며 물었습니다. 아니, 그냥 손잡이를 잡아본 것뿐이오. 그런데 문이 잠기지 않았더라고. 오호! 문이 안 잠겨 있었다? 그래서 들어갔습니까? 아니요. 절대 아니요. 나는 바로 안 돼. 나는 걔가 아니야라고 외치며 돌아갔다오. 사람들이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리고는 하나같이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지요. 중년 사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선비님, 이제 왜 그런 소리를 들었는지 아시겠습니까? 무슨 말이오? 한번 생각해 보시오. 젊은 과부가 왜 밤중에 목욕을 했겠소? 그야, 더워서? 가을밤에요. 게다가 문틈까지 열어놓고? 박진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떡거머리 총각이 거들었지요. 그리고 안방문은 왜 안 잠갔겠습니까? 게다가 선비님이 문 앞에 왔을 때도 가만히 누워 있었다면서요? 그건 선비님, 그 부인은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선비님이 목욕하는 걸 봤다는 것도, 문 앞까지 왔다는 것도. 다른 사내가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끝내 들어오지 않고 돌아갔으니 부인 입장에서는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겠습니까? 자존심이 상했다고? 그럼요. 나름대로 용기를 내서 그런 상황을 만들었는데 선비님은 나는 걔가 아니야 하면서 돌아갔다니. 이제야 박진사는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부엌문의 틈, 늦은 목욕, 열려있던 안방문. 모든 것이 여인의 초대였던 것입니다. 그럼 걔만도 못하다는 말은? 중년 사내가 웃으며 설명했습니다. 걔는 적어도 발정 나면 어떻게 하는지 알지 않습니까? 암캐가 꼬리 흔들면 바로 올라타지요. 허허. 그렇지. 그런데 선비님은 여인이 온갖 신호를 다 보내고 문까지 열어놨는데도 떡거머리 총각이 큰 소리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못 먹는 놈이란 말이 딱 맞네요. 걔는 기회가 오면 놓치지 않는데, 선비님은 기회를 줘도 못 먹으니 걔만도 못하다는 거죠? 중년 사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숟가락까지 입에 넣어줘도 못 먹는 바보였으니 그 부인이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문틈도 열어놓고 안방문도 안 잠그고 옷까지 흐트러뜨려 놓고 기다렸는데 그렇게 걔만도 못하게 굴어놓고 걔가 아니라 하며 도망갔으니. 사람들이 모두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박진사는 얼굴이 불덩이처럼 달아올랐지요. 이런.
내가 정말 멍청한 놈이었구나. 떡거머리 총각이 박진사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이제라도 깨달았으니 다행이죠. 어서 가서 남자 구실이라도 하시지 그래요? 그래야겠지? 당장 가서 이번엔 제대로 해야겠네. 박진사가 벌떡 일어서자 중년 사내가 말렸습니다. 잠깐, 그냥 가서 이제 알았소 한다고 될 일이 아닐 텐데요. 그럼 어떻게? 주막에 있던 사람들이 머리를 맞대고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떡거머리 총각이 씩 웃으며 말했지요. 이번엔 확실하게 남자다움을 보여줘야 합니다. 개가 되십시오. 걔가 되라니? 본능에 충실하라는 말입니다. 망설이지 말고 확 들이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이번엔 나는 개다라고 외치면서 들어가세요. 문고리를 잡으면 바로 확 열고 들어가는 거예요. 주저하면 또 실패합니다. 박진사는 사람들의 조언을 머릿속에 새기며 다시 산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술 기운도 있고 해서 이번엔 자신감이 넘쳤지요. 좋아. 이번엔 확실하게 걔가 되는 거야. 해가 저물 무렵 박진사는 다시 그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살인문을 두드리자 안에서 여인의 목소리가 들렸지요. 누구십니까? 저 어제 묵었던 박진사입니다. 한참 동안 대답이 없다가 살인문이 열렸습니다. 여인은 차가운 표정으로 박진사를 바라보았지요. 또 무슨 일로 오셨는지. 부인, 제가 깨달았습니다. 박진사는 갑자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저는 개입니다. 이제 개가 되겠습니다. 여인이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뭐라고요? 개가 되겠다니까요. 본능에 충실한 게. 박진사는 주막 사람들이 가르쳐 준 대로 과감하게 행동하기로 했습니다. 문이 열리자 박진사는 바로 네 발로 엎드렸습니다. 멍멍, 저는 이제 개가 되었습니다. 충직한 개. 그리고는 꼬리 흔드는 신용까지 하며 마당으로 기어 들어갔지요. 부인, 이제 진짜 개처럼 본능에 충실하게. 그때였습니다. 아이고 어머나, 이게 무슨 짓이야? 마당 저편에서 나이 든 여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월향의 뒤에 한 노부인이 서서 입을 벌리고 있었지요. 어머니, 월향이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왜 개처럼 기어다니는 거야? 박진사는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낮에 남의 집에 와서 개 흉내를 내는 미친놈이구나! 노부인은 가까이 있던 빗자루를 집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오해예요. 이분은 어제 하룻밤 묵어간. 뭐? 어젯밤에 남자가 여기서 잤다고? 노부인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습니다. 내가 친정에 하루 갔다 왔더니 그 사이에 남자를 집에 들였단 말이냐? 어머니, 그게 아니라 길을 잃어서. 박진사가 황급히 해명했습니다. 저는 정말 길을 잃어서 하룻밤만 신세를 진 것뿐입니다. 그런데 아침에 나가면서 아침에 나갔는데 왜 또 왔어? 그것도 개처럼 기어서? 노부인은 빗자루를 휘두르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집에 없는 틈을 노리고 왔구나. 이 못된 놈! 아니, 그게 아니라 월향이 어머니를 말렸습니다. 어머니, 그만하세요. 누가 볼까 두렵습니다. 누가 보건 말건 우리 딸한테 못된 짓을 하려는 놈을 가만둘 수 없다. 박진사는 빗자루를 피해 이리저리 뛰어다녔습니다. 부인, 제가 왜 개 흉내를 냈는지 설명 좀. 설명은 무슨? 어서 나가! 월향이 박진사를 살인문 쪽으로 밀었습니다. 죄송해요, 선비님. 이렇게 갑자기 찾아오실 줄은 몰랐답니다. 제가 더 죄송합니다. 누가 계실 거라고는 생각 못했습니다. 네. 어머니가 가까운 마을에 사시는데 수시로 오셔서 오늘도 갑자기 오셨답니다. 박진사는
이제야 상황을 이해했습니다. 그럼 어제는 왜 저를? 어머니께서 친정에 가셨는데 예정보다 일찍 돌아오셨답니다.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는 친정에 가시는데 노부인이 뒤에서 소리쳤습니다. 뭘 쑥닥거려? 어서 그 미친놈 내쫓아라! 월향이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3일 후에 어머니가 큰댁에 제사 때문에 가신대요. 이틀 정도. 그때 다시 오세요. 하지만 제발 월향이 빙그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걔 흉내는 집 안에서만 내세요. 박진사는 얼굴이 빨개진 채 살인문을 나섰습니다. 뒤에서 노부인의 목소리가 들렸지요. 월양아, 저놈이 뭐라고 했니? 다시는 안 온다고 했어요. 어머니. 그래, 잘했다. 걔 흉내나 내는 정신 나간 놈은 다시 오면 큰일 난다고 해라. 박진사는 산기를 내려가며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3일 후라. 이번엔 정말 준비를 단단히 해야겠군. 그렇게 3일이 지났습니다. 박진사는 하루가 10년처럼 길게 느껴졌지만 3일을 참고 기다렸지요. 그리고 드디어 기다리던 3일 후가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술도 마시지 않고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갔습니다. 해가 저물 무렵 그 집에 도착하니 과연 노부인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지요. 똑똑똑. 누구십니까? 박진사입니다. 이번에는 문이 바로 열렸습니다. 월향이 은은하게 웃으며 서 있었지요. 기다리고 있었어요. 정말이요? 들어오세요. 저녁 준비를 해놨어요. 박진사가 들어가자 월향이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의미심장하게 덧붙였지요. 아, 그리고 오늘은 목욕물도 데워놨어요. 목욕물이요? 네, 혼자 하기 적적해서요. 혹시 월향이 살짝 얼굴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같이 하실래요? 박진사는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확실한 신호였지요. 부인, 혹시 또 어머니가 갑자기 오시는 건 아니겠지요? 월향이 깔깔 웃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이틀은 안 오신대요. 이틀이라. 박진사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럼 이번엔 정말 개가 되어도 되는 거군요? 마음껏 개가 되세요. 아니, 늑대가 되셔도 좋아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박진사는 드디어 개가 되었답니다. 아니, 월향의 말대로 늑대가 되었다고 해야 할까요? 그날 밤 박진사와 월향은 서로의 온기를 나누며 뜨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밤이었지요. 새벽녘 박진사가 떠날 채비를 하자 월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선비님, 정말 고마웠어요. 고맙다니요. 제가 더 감사하지요. 아니에요. 4년 동안 혼자 살면서 얼마나 외롭고 쓸쓸했는지 몰라요. 이렇게라도 제안을 풀어주셔서. 월향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부인, 하지만 이게 끝이에요. 선비님은 한양으로 돌아가셔야 하고, 저는 여기서 계속 살아야겠지요. 과부가 남자를 들였다는 소문이라도 나면. 박진사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월향의 말이 맞았지요. 조선시대의 과부의 재간은 큰 죄악으로 여겨졌으니까요. 부인, 제가 아무 말씀 마세요. 이 하룻밤만으로도 저는 충분해요. 앞으로 이 기억만으로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박진사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을 나섰습니다. 돌아보니 월향이 대문 앞에서 하염없이 서 있었지요. 부인, 몸 조심하시오. 선비님도 평안하세요. 그리고 제가 개만도 못하다고 한 말 용서해 주세요. 사실은 월향이 수줍게 웃었습니다. 선비님이 너무 귀여우셨어요. 그렇게 참으려고 애쓰시는 모습이. 박진사도 웃음이 나왔습니다. 저도 이제야 깨달았소. 때로는
개가 되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것을. 그렇게 두 사람은 헤어졌습니다. 한양으로 돌아온 박진사는 다시 성균관에서 학문에 정진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늘 월향이 자리 잡고 있었지요. 저 달을 보면 월향이 생각나는구나. 동료들과 술자리를 가져도, 책을 읽어도, 심지어 잠자리에 들어도 월향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 고운 목소리, 쓸쓸한 미소, 그리고 마지막 밤의 온기까지. 이러다가 미치겠구나. 차라리 다시 가서 확실히 하고 오자. 석 달이 지났을 때 박진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상관에게 거짓말을 하고 휴가를 얻었지요. 제가 급히 고향에 다녀와야 할 일이 생겼습니다. 갑자기 무슨 일인가? 어릴 적 함께 공부했던 친한 친구가 몹쓸 병에 걸려 사경을 헤맨다고 합니다. 저를 애타게 찾는다고 하더군요. 그런 딱한 일이 있나? 어서 다녀오게. 거짓말이 마음에 걸렸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박진사는 다시 그 산길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길을 잃지 않았지요. 마치 그 길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쉽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똑똑똑. 누구신가요? 월향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진사는 가슴이 쿵쾅거렸지요. 박진사입니다. 한참 동안 침묵이 흐른 후 문이 열렸습니다. 월향은 놀란 표정으로 서 있었지요. 어떻게 다시 오셨습니까? 부인을 잊을 수가 없어서 왔소. 선비님, 부인, 제가 한양에서 석 달을 보냈지만 단 하루도 부인을 잊은 날이 없었소. 밥을 먹어도 부인 생각, 글을 읽어도 부인 생각뿐이었소. 월향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하지만 우리는 부인, 저와 혼인해 주시오. 박진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월향은 깜짝 놀랐지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과부이고 선비님은 전도유망한. 그런 것 따위는 상관없소. 나는 부인이 아니면 안 돼요. 하지만 선비님의 앞길이 뭐가 중요하오. 부인 없이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소. 박진사는 월향의 손을 잡았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는 개만도 못한 놈이었지만 이제는 확실히 알겠소. 부인을 향한 내 마음은 진심이요. 부인만을 위한 충직한 개가 되고 싶소. 월향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눈물을 쏟았습니다. 선비님, 정말 괜찮겠어요? 사람들이 뭐라고 할 텐데. 사람들이 뭐라 하든 상관없소.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 아니겠소? 그렇게 두 사람은 혼인을 결심했습니다. 물론 쉽지는 않았지요. 박진사의 부치는 펄쩍 뛰었습니다. 뭐? 과부와 혼인하겠다고? 네, 아버님. 이놈이 미쳤구나. 우리 집안의 체면을 생각해야지. 아버님, 체면이 사람의 마음보다 중요한 것입니까? 이런 부요막심한 놈. 하지만 박진사는 꿋꿋했습니다. 결국 부친도 아들의 고집을 꺾을 수 없었지요. 좋다. 내 마음대로 해라. 대신 앞으로 우리 집안과는 연을 끊어라. 박진사는 그 길로 단양으로 내려갔습니다. 벼슬도 가문도 다 버리고 월향만을 택한 것이지요. 두 사람은 조촐하게 혼례를 올렸습니다. 비록 성대하지는 않았지만 서로를 향한 사랑만큼은 그 누구보다 뜨거웠지요. 혼인 후 박진사는 서당을 열어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월향은 바느질과 길쌈으로 살림을 도왔지요. 여보, 후회하지 않아요? 무슨 후회를 하겠소? 당신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하오. 벼슬길도 끊기고 집안과도 연을 끊었는데 그래도 당신을 얻었잖소. 그것으로 충분하오. 세월이 흘러 두 사람 사이에는 아들 하나, 딸 하나가 태어났습니다. 가난했지만 행복했지요. 하루는 월향이 장난스럽게 물었습니다.
여보, 제가 걔만도 못한 놈이라고 했던 거 기억나요? 하하. 어찌 있겠소? 그때는 정말 그렇게 생각했어요. 기회를 줘도 못 먹는 바보 같다고.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시오? 월향이 사랑스러운 눈길로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지금은 당신이 정말 개가 되어서 기뻐요. 저만을 위한 충직한 개. 멍멍! 박진사가 장난스럽게 개 흉내를 내자 아이들이 깔깔거렸습니다. 아버지가 또 걔 흉내낸다. 그래. 아버지는 개란다. 너희와 어머니만을 지키는 충직한 개. 온 가족이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나중에 박진사의 부친이 돌아가시고 집안에서도 박진사를 용서했습니다. 하지만 박진사는 한양으로 돌아가지 않았지요. 이미 그곳에 그의 행복이 있었으니까요. 이것이 바로 산골 과부와 개만도 못한 선비의 이야기입니다. 사랑을 위해서라면 체면도, 가문도, 벼슬도 버릴 수 있었던 한 선비의 이야기. 그리고 외로운 과부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한 사랑의 이야기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이야기에는 아무도 모르는 숨겨진 비밀이 하나 있답니다. 박진사도 모르고 월향의 어머니도 모르는, 오직 월향 혼자만 알고 무덤까지 가져간 비밀 말이지요. 자, 그럼 월향의 진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월향이 산골짜기에서 혼자 살기 시작한 것은 23세 봄이었습니다. 남편이 죽고 시댁에서 나와 살기 시작한 지 반년쯤 지났을 때 첫 번째 나그네가 찾아왔지요. 비를 맞고 떨며 문을 두드리는 젊은 선비였습니다. 과거 보러 한양으로 가던 길이었다고 했지요. 월향은 그를 불쌍히 여겨 재워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월향은 이상한 충동을 느꼈습니다. 너무나 외로웠던 것이지요. 남편과 보냈던 짧은 신혼의 기억이 떠올라 몸이 달아올랐습니다. 어차피 하룻밤뿐인 인연 아무도 모를 텐데. 월향은 일부러 늦은 시간에 목욕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엌문을 살짝 열어두었지요. 안방문도 잠그지 않았습니다. 그 선비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안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둘은 뜨거운 밤을 보냈지요. 아침에 선비가 떠나면서 말했습니다. 꼭 다시 오겠소. 이 부채를 증표로 두고 가리다. 하지만 그 선비는 다시 오지 않았습니다. 2달 후 또 다른 나그네가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소금 장수였지요. 월향은 같은 방법으로 그를 유혹했습니다.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였지요. 그 장수도 떠나면서 가끈을 두고 갔습니다. 역시 다시 오겠다고 했지만 돌아오지 않았지요. 세 번째는 무인이었습니다. 칼을 찬 장정이었는데 그는 망설임도 없이 월향의 유혹에 넘어왔지요. 하지만 아침에 떠나면서 한 말이 월향의 가슴에 못을 박았습니다. 과부치고는 괜찮았소. 다음에 이 길을 지나면 또 들를지도 모르겠군. 월향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그들에게는 그저 하룻밤 욕망을 푸는 대상일 뿐이라는 것을. 하지만 외로움은 쉽게 달래지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도 승려, 떠돌이 약장수, 곡물상. 길을 잃고 찾아오는 남자들이 있을 때마다 월향은 같은 방법으로 그들과 밤을 보냈지요. 어느새 월향의 방 구석 상자에는 남자들이 두고 간 물건들이 쌓여갔습니다. 부채, 가끈, 댕기, 염주. 모두 다시 오겠다는 약속의 증표였지만 돌아온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남자들이란 다 똑같구나. 월향은 점점 마음이 차가워졌습니다. 이제는 정도 사랑도 기대하지 않았지요. 그저 외로운 밤을 달래줄 하룻밤 상대만 있으면 그만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가을밤 박진사가 찾아왔습니다.
월향은 늘 하던 대로 목욕을 하고 문을 열어두고 유혹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선비는 끝까지 참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이상한 사람도 다 있나? 월향은 오히려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소금을 뿌리며 개만도 못한 놈이라고 욕했던 것이지요. 어차피 다시는 안 올 테니까 다른 남자들처럼.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박진사가 다시 찾아온 것입니다. 그것도 자신과 혼인하고 싶다고. 월향은 처음으로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하룻밤의 욕망이 아닌 평생의 약속. 몸이 아닌 마음을 원하는 사람. 그날 밤 월향은 몰래 상자를 꺼내 뒷산에 묻었습니다. 남자들이 남긴 물건들과 함께 자신의 과거도 함께 묻었지요. 그리고는 진정으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직 박진사만을 사랑하는 정숙한 아내로 말이지요. 이것이 바로 월향에 숨겨진 이야기입니다. 어떤 이는 월향을 음란한 여자라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23세의 과부가 되어 홀로 살아야 했던 그 외로움을 누가 알겠습니까? 오히려 월향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더 큰 교훈을 줍니다. 수많은 하룻밤보다 진정한 사랑 한 번이 더 귀하다는 것을. 그리고 때로는 참고 기다리는 것이 바로 얻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의 증거라는 것을 말이지요. 박진사는 끝까지 이 비밀을 몰랐다고 합니다. 그저 자신이 사랑하는 아내가 정숙하고 현명한 여인이라고만 알았지요. 어쩌면 그것이 더 행복한 일인지도 모릅니다. 모든 진실을 아는 것보다는 서로를 믿고 사랑하는 것이 더 중요하니까요. 이제 정말로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혹시 박진사처럼 참기만 해야 진정한 사랑을 얻는구나라고 생각하신다면 큰 오산입니다. 월향이 만났던 그 많은 남자들 중에 만약 한 명이라도 다시 찾아왔다면 어땠을까요? 어쩌면 박진사 대신 그 사람이 월향의 남편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사실 박진사가 특별했던 건 참아서가 아니라 다시 찾아왔기 때문이지요. 첫날 밤에 월향의 방으로 들어갔더라도 그 후에 진심으로 다시 찾아와 청혼했다면 결과는 같았을 겁니다. 하룻밤의 인연도 평생의 사랑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 인연을 어떻게 이어가느냐겠지요. 자, 이제야 진짜로 끝입니다. 개가 되느냐, 개만도 못한 놈이 되느냐. 그것은 여러분의 선택입니다.